저 여자가 정숙이일 리 없어. 아니야, 절대 아닐 거야. 비 오는 오후 서울역 근처 작은 골목. 노숙자 김도윤은 비에 젖은 박스를 깔고 웅크린 채 방금 전 지나간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 길거리에서 주운 신문지 더미, 빈 컵라면 용기들이 그의 곁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픈 아들을 두고 도망친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구두 굽소리와 함께 우산을 든 여자가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정 구두, 단정한 트렌치 코트, 고급스러운 가방. 도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얼굴 박정숙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아내. 아니야. 말도 안 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당당한 모습이, 저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그때 그 정숙일 리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눈물 흘리며 자신을 붙잡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도윤은 58세였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흑빛으로 변한 피부는 그가 겪어온 고난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골목은 쌀쌀한 가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 한산해진 오후 3시,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아무도 골목 구석에 앉아있는 노숙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도윤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내 정숙과 아들 준호와 함께 웃으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희귀 근육병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리해고까지 당했습니다. 도윤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더는 못 버티겠어. 그때 자신이 내뱉은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붙잡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던 그날 밤 아들의 울음소리가 계단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후에는 매일 밤 그를 괴롭혔지만 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으며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 회의는 10시로 잡아주세요. 신메뉴 관련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의 지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정숙이란 말인가? 정숙은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놀람? 아니면 슬픔? 정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을 지나칠 때도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를 지나쳤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에 젖은 박스가 더 축축해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만이 아프게 울렸습니다. 정숙 너였구나.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성공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 걸음걸이,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도망친 그 10년 동안 정숙은 혼자 힘으로 일어섰고 성공했습니다. 아픈 아들을 돌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도망쳤을까? 왜 버텨보지 않았을까? 만약 그때 함께 있었다면 지금쯤 자신도 그녀 옆에서 웃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도윤은 비에 젖은 골목 끝에 앉아 식어버린 컵라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숙은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단순히 몇 미터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과 선택의 무게가 만들어낸 결코 좁힐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도망쳤을까?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찬 그림자는 앞으로 펼쳐질 속죄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더는 못 버티겠어. 10년 전 그날 밤 도윤이 내뱉은 말은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2015년 겨울 좁은 반지하 방에서 도윤은 쌓여가는 병원 고지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겨우 11살이었지만 희귀 근육병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준호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몇 달 후에는 걷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 달 치료비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윤의 공장 월급 300만 원으로는 생활비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제가 일을 더 구해볼게요. 정숙은 눈물을 삼키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쌓여가는 빚더미를 보며 그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가을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도윤 씨, 미안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어요. 공장장의 말에 도윤은 멍해졌습니다. 정리해고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나이 많고 숙련도가 낮은 직원부터 정리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을 일한 회사였지만 48세라는 나이는 짐이 되었습니다. 한 달치 임금과 퇴직금은 드릴게요. 새 직장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도윤은 퇴직금 봉투를 받아들고 공장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돈은 겨우 3천만 원 남짓. 이미 밀린 병원비와 카드값을 갚으면 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인력사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48세의 중년 남자를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경력이 공장직이시네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30대를 원합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절은 정중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제대로 된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 대리운전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월 20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준호의 치료비는 계속 나갔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숙도 식당 서빙과 야간 청소를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벌어도 모자랐습니다. 신용카드는 한도를 넘어섰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하루 4곳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 오전에는 주차 관리, 오후에는 전단지 돌리기, 밤에는 대리운전.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아빠, 아파. 밤마다 들려오는 준호의 신음소리. 약을 먹여도 효과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더 강한 약, 더 비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병원비가 또 밀렸대요. 350만 원이래요. 정숙의 말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형제들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난간 너머로 검은 강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죽을 용기도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 3시에 귀가했을 때 정숙은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 독촉 전화 메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옷가지 몇 벌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통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미안해. 여보, 제발. 우리 함께 버텨요. 제발. 정숙이 울먹이며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정숙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붙잡던 손을 뿌리치고 도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등 뒤로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준호에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후 그녀는 근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시간 서빙을 마치면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준호를 병원에 데려가 물리치료를 받게 한 후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치킨집 배달 일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살아있는 한 난 멈출 수 없어. 이 한마디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고생을 알았는지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픈 다리를 끌며 학교에 가고 병원에서도 꾹 참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밤에는 엄마가 피곤해할까봐 조용히 책을 읽으며 기다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일하던 식당의 사장님이 은퇴하면서 가게를 넘겨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골이었던 한 손님이 돈을 빌려줬고 정숙은 작은 식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죠. 제가 가족 먹인다 생각하고 만들거든요. 정숙의 성실함과 정성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어났고 2년 후에는 두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서울 시내에 5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정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수술과 휴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준호 대학 보낼 때까지는 버텨야 해요. 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병은 여전히 완치되지 않았지만 꾸준한 치료 덕분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보조기구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잠든 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보며 웃을 때마다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서랍에서 10년 전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도윤은 웃고 있었고 어린 준호는 아빠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 1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이 일궈낸 성공의 불빛들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 비에 젖은 골목에서 도윤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10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쳤고 한 사람은 싸웠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우연히 강남역 근처 큰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 그는 저 멀리 환하게 빛나는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숙네 집밥 마이너스 커다란 간판이 저녁 하늘 아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정숙일까? 다리가 저절로 그곳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식당의 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대형 식당이었습니다. 1층은 일반 홀, 2층은 단체석, 3층은 프라이빗 룸으로 보였습니다. 입구 앞에는 대기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중년 부부, 가족 단위 손님까지 다양했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음식을 나르며 환하게 웃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박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 스타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아하게 올리고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보며 편안하게 웃었고 직원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2층 예약 손님 도착하셨어요. 네, 제가 직접 안내할게요. 지배인님, 1층 홀 좀 부탁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10년 전 그 정숙일까? 좁은 반지하 방에서 낡은 옷을 입고 눈물 흘리던 그 여자가 맞나? 도윤의 눈에 식당 한쪽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지역 상인회 장상을 받는 사진,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진, 푸드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는 사진, 그리고 가장 크게 걸린 사진에는 모범 사업자 표창 현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해졌구나. 도윤의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도망친 여자가 자신 없이도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때 함께 있었다면 지금쯤 저 식당의 공동사장으로 함께 웃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식당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숙이 손님에게 음식을 나르다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달려갔습니다.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정수가,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란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직원 한 명이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정숙을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가 다급하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21살이 된 아들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서 약통을 받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 문득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도윤에게 멈췄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낯선 남자가 자신과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세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피로.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어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의 누더기 같은 옷차림과 냄새를 눈치채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해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번도 도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도윤은 중얼거리며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숙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도망의 대가였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쓰러진 어머니를 걱정하며 달려가는 모습, 정숙이 약을 먹으며 힘겹게 버티는 모습, 가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차가운 말.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왜 그때 도망쳤을까? 밤거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
그의 미래도 그렇게 캄캄했습니다. 후에는 독처럼 그를 잠식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식당 정숙내 집밥의 불빛만이 멀리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버린 가족이 일궈낸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윤 씨? 그날 밤 도윤은 서울역 근처 골목에서 버려진 신문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졌고 추위를 견디려면 신문지라도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구두 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검정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든 그녀가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왜 여기에? 어떻게 자신을 찾았을까? 정숙은 도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어떻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당신을 봤어요. 식당 앞에서.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요. 아직 따뜻할 거예요. 도윤은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에게 음식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왔던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 옆 박스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가 더러운 골목 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직 아파요.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걸을 수도 있고 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완치된 건 아니에요.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파요, 심장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약간씩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2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심장질환. 의사는 바로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바라봤습니다. 30%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나머지 70%는 수술대 위에서 죽는데요.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수술 자체를 버티지 못한다고 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약 먹으면서 버텨왔어요. 조심히 지내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준호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다시 검사받았어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대요. 정숙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약통을 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도윤이 다급하게 약통을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약 하나를 입에 넣고 가방에서 꺼낸 물을 마셨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천천히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 정숙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안 돼요. 준호가 걱정할까봐. 아직은.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던 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어요.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술 성공률이 30%래요. 성공하면 완치될 수 있지만 70%는 수술대 위에서 죽는데요. 수술 안 하면 약 먹으면서 3개월은 버틸 수 있대요. 정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도박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 곁에서 3개월이라도 확실히 있고 싶어요. 수술했다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준호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 여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약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친 10년 동안 정숙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사업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왜 혼자 다 짊어졌어? 혼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당신이 없었으니까. 정숙의 말이 날카롭게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만약 안 깨어나면 준호를 부탁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한테는 아직 아빠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 애가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 없어지면 준호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 여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의사는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했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이 도망쳤던 그 여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약속해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했던 여자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 이번엔 반드시 지킬게. 준호를, 우리 아들을 지킬게. 도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것.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내가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도윤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중고 휴대폰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혹시 모르니까요. 긴급할 때 쓰세요. 제 번호 넣어뒀어요. 그리고 제 긴급 연락처에도 이 번호 등록해뒀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것처럼. 왜? 긴급 연락처에. 만약에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위고 힘겹게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숙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휴대폰이 얼마나 빨리 울리게 될지도. 도윤은 봉투 속에 따뜻한 빵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빵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차가운 골목에서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10년의 후회를 씻어낼 마지막 기회. 그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다음 날 새벽 2시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이 자신에게 주고 간 바로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정숙 환자분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정숙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께서 식당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직원분이 119에 신고하셨고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은 골목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뛰어 신발을 주워 신고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박정숙 환자. 박정숙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도윤을 안내했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정숙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불규칙하게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 정숙아.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아니, 저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호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의사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즉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보호자는요? 아들이 있는데. 아드님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시네요. 환자분 핸드폰에서 찾은 긴급 연락처가 보호자분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문득 정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이번 주말에 대학 MT를 간다고 했었습니다. 산속 펜션이라 전화가 잘 안 될 거라고.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태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도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숙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어젯밤 자신에게 아들을 부탁했던 여자가 지금 자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도윤은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란에 배우자라고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은 이미 10년 전에 그 자격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숙의 생명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족. 도윤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김도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책임을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진이 정숙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도윤은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묶고 기도했습니다. 종교도 없었지만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새벽 4시,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계속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환자분이 깨어날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도윤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오전 8시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준호였습니다.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급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을 찾아 유리창에 손을 대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도윤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도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식당에서 봤던 나는 내 아버지다. 어젯밤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내 어머니 수술 동의서에 내가 서명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다. 내 어머니를 그리고 너를 지킬 거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다가 다시 유리창 너머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과 준호 1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직 넘어야 할 시간의 벽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날 때 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엄마, 제발 눈 떠주세요.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중환자실 밖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도윤도 그 옆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정숙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정숙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고 곧 정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의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 작은 목소리였지만 준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의사의 허락을 받고 준호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모습, 준호가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우는 모습. 그때 정숙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의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는 느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을 찾아 복도에서 정숙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였다. 내 어머니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1년 전 당신은 우리를 버렸어요. 당연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당연하다고 하세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당신한테 저를 부탁했다는 것. 그래서 온 거죠?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루 20시간씩 일하시면서 저 키우신 거 아세요? 밤마다 혼자 우시는 소리 들으면서 자란 거 아세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떠난 다음 날, 저 휠체어 타고 서울역 갔었어요. 매일 갔어요. 한 달 동안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말리셨지만 저는 아빠가 거기 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11살짜리 애가 혼자 휠체어 밀고 서울역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노숙자 아저씨들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아빠 못 보셨어요? 물어봤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겨울에 눈 오는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혹시나 아빠가 거기 계실까봐 아프고 힘들어서 집에 못 오시는 건가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른 도시로 도망가서 술이나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야 엄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안 돌아오신대요.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거래요. 준호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빠를 찾는 걸 포기했어요. 아니, 아빠를 지웠어요. 엄마가 더 힘들까봐. 다시는 아빠 이야기 꺼내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심장 아프신 것도 다 저 때문이에요. 아니,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도망가서 엄마 혼자 다 짊어지셨으니까.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도윤은 그 주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주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아빠가 옆에 있었다면,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그리움이 아니라 원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무릎 꿇은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아니다. 이게 맞다.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었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변했는지 시험해 보겠어요. 뭐든지 해라. 뭐든지 하겠다. 엄마 퇴원하시면 식당 일 도와주세요. 엄마 대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음식 나르고 그렇게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하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 정숙은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정숙과 준호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정리, 쓰레기 버리기. 도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의아해했지만 곧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저씨 진짜 열심히 하시네.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래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도윤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에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감 후 식당에서 준호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주방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윤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테이블에 음식 2그릇을 놓았습니다. 신메뉴 드셔보실래요? 엄마가 새로 개발한 거래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우리 보고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네.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0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식당 정숙 내 집밥의 불빛이 따뜻하게 거리를 비쳤습니다. 그 안에서 세 사람은 조금씩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후회만이 아닌 속죄와 사랑의 힘으로 남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의 옆에서, 정숙의 곁에서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